공동체가 있으면 반생명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반생명 공동체가 조금 전에 말한 이 나라의 어린 청소년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교과서를 새로 개편하는 위대한 이 자리가 오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정희 계승사업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만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민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유시문 박정희 정신 계승사업회 이사장님, 이만희 상임대표님, 그리고 행사를 후원해 주신 역사교육 정상화 시민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온 국민이 함께 땀 흘려 이뤄낸 진짜 대한민국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자기 자신과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과정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기현 의원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교육과정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늘 웃음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먼저 한국 근현대사 교육과정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있어주신 박정희 정신계승사업회 유시문 이사장님, 또 이만희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영기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박정희 정신 개성 사업회에 지금 상임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저희들이 창립을 했고, 아까 이만희 상임대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첫 사업이 이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 시정 사업을 하자. 그 안에, 초안에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란 말에 그 자유를 빼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전제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근현대사 교육과정에서 경제사 부분을 대폭 보강하면 자동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부분이 그 빛나는 성취 부분이 부각되는데 그걸 거의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개편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문정부의 시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액과 교수이신 김명석 교수님의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능 대입 수능을 치렀습니다.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지금 한국사 시험을 어렵게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시간 제약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행정예고안 수준의 한국사라면 이게 수능 필수 과목이 될 필요가 없다.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 프랑스 같은 나라가 그 대학 입학 수능 시험 있죠. 바칼로레아라고 있는데 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랑스사라는 과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라고 하는 그 국가적인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과목을 대신 하고 있냐면 역사, 지리, 그 다음에 지정학, 정치학 이 과목을 문과와 경제, 사회 쪽 진양하는 거기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문과, 이과, 그 다음에 경제, 사회 요 두 분야의 학생들이 요 과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사를 그 원래 수능 필수로 할 때에는 이 과목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여러분들 다 만들어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냥 결정 하나로 폐기돼 버리고 말았죠.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주도해서 국민 세금으로 다 만들어졌을 때에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범인정 교과서랑 같이 경쟁하게 하자. 그래서 학부형들과 이 학생들이 그걸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폐기했겠습니까?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조지 오웰의 정치적인 공식이 정확하게 적용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행정예고안이 왜 문제인가? 거기 제가 자료집 9쪽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회자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국사라고 하면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조선 후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조선이니 고구려니 고려니 불국사의 다보탑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교과서를 왜 한국사 수능 필수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그걸 수능 필수로 할 때는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갈 때 최소한의 한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 합의가 안 돼 있는 교과서를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문제 하나하나 때문에 한 인생이 바뀌는 대입 수능 시험, 그리고 그것이 결국 공무원 시험에까지 반영되는 이러한 것에 이렇게 국민들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래서 한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한국사 2가 아니라 한국사 1, 2로 좀 되어 있는데요. 한국사 1부터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응한 역사부터.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쪽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는 1부터 2까지 배우는 거예요. 한국사 1부터 2까지. 그러면은 우리 역사에서 930여 회에 지금 침략이 됐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 북쪽으로부터 왔죠.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지정학적으로 편향된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손자들이 어떠한 교과서를 앞으로 지금 백지 상태에서 이러한 지식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3번 한국사 1에서 유교, 불교 등의 사상과 종교를 교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근대사회, 현대사에 있어서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역사에 성찰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와 타인의 역사적 해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제의 국권 침탈을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의 잘못을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내재적 성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행정예고안대로 가면. 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만 쓰게 하게 했어요. 자, 그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건국이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만 됐다는 그러한 과거의 서술이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독립 등의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지금 역사적 해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지금 문장과 스스로 자기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세계사와의 연관 속에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945년 해방을 어떻게 지금 가리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8.15 광복은 독립을 위한 노력과 준비 과정에서 실현되었다라고만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1945년 8월 15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같은 나라가 일본군 700만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태평양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한 것을 전혀 안 가리키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그러한 해방에 대한 기여 부분이 제대로 가르쳐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번. 대한민국의 수호와 발전에서 6.25 전쟁이 지니는 이 지금 그것을 단순하게 분단의 고착화로 서술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허만호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에 대해서 김영규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민주화 세력의 역사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을 써야 된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현대사를 민주화와 산업화로만 보면 안 됩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앞서서 국가 안보가 있었던 겁니다. 국가가 있어야지 민주화 산업화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축으로 쓰면 안 되고요. 세 축으로 써야 됩니다. 국가 안보 축, 민주화 축, 산업화 축. 이 세 가지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8번. 이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9번도 다른 분이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번. 북한으로부터의 상시적인 위협에 관한 서술이 없다. 이건 뭐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러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후삼국 고려 조선 정기에 대한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 행정예고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국사 1, 2 행정예고안에 세계사, 동양사, 한국사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보다 오히려 뒤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역사는 차라리 그걸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갑자기 조선 후기만 가르치겠다.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들끼리만 교과서를 써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주입시키겠다. 이것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 이것이 지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식으로 현재 행정예고안에 따른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시공간 의식이 더 협소해지는, 그래서 더 세계화에서 뒤처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역사는 불완전한 기억과 불충분한 자료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잠정적 합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발표자와 토론자들도 완전히 합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한 시대의 역사 교과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총리가 장기적으로 제대로 임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얼렁뚱땅 이것이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통과되려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한국사만 수능 필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인적 과목들, 동양사, 세계사,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러한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식으로 역사 지리 최소한 그러한 교과서로의 전면적인 개편이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데 다음은 우리 프로그램 순서에 의해서 김준웅 경북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선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요. 저는 왜 교과서가 교육과정이 개정돼야 되는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가면서요. 그래서 커리큘럼, 교과서, 교사 삼일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2004년에 저술한 미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저서가 있습니다. 후아위,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90년대 초에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의 단지 25%만이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90%의 학생들이 로사 박스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도 로사 박스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로사 박스는 1954년에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버스 성차 거부 운동을 불러일으킨 흑인 여성 노동자입니다.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이걸 한국 사회에 대입시키면 살수대첩을 거둔 인물이 누구인지 소위 이른바 스카이 학생은 25%만 알고 있는데 반해서 무려 90%가 김학순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김학순은 누구십니까? 네, 1991년에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폭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아스 슐레신저 교수가 자조적으로 말한 것처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디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이 사분오율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20세기 말부터 역사 과목 커리큘럼에서 국가사를 안 가르치고 국가사 밑에 하위 구조인 흑인사, 여성사, 노동사, 이민사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링컨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역사 커리큘럼의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교과서 편향과 시정 못지않게 교사에 대해서도 아주 유의를 해야 됩니다. 제 제자들 가운데 한 교사가 아주 모범 학생인데요. 교과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직접 인용입니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학습 요소들을 꼭 가르치되 교과서는 본인이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제시하는 자료들 중에 하나로 활용한다. 이렇게 제 기준을 볼 정말 모범 교사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그 상당수 교사들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말 이것도 직접 인용입니다. 자기 쪼대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중요하고 교과서가 중요하고 또 교사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김현기 교수께서 말씀하신 정교조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의 야구부에 3천만 원 기부하면서 저희 학과에 학생들에게 같은 액수로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성적 우수자도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도 아니고 장차 정교조 활동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 없다. 그래서 지금도 돈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최근에 11월 달에 그 성명이 2개 나왔습니다. 2022년 11월 초에 역사교육 관련 5개 학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 끼워넣기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그런데요. 이 5개 학회 중에 하나에 저도 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역사교사 1191명이 실명 성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한 교육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반대하고 한다면서 역사교육 과정의 일방적 수정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저한테 배운 애들인데요. 제 말 안 듣습니다. 지금 선배 말 듣고 이래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교조 교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데 그걸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 모범적인 교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2002년, 2003학년도, 2012년, 2013년 학년도, 2018, 2019년 학년도에 미국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에 버지니아 군사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학교에 있는 도시가 렉싱턴인데요. 미국 렉싱턴이 참고로 14군데 있습니다. 이 렉싱턴 인구가 7,000명 사는데 여기 이제 웰스 파고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2012년에 ATM 기계를 갔습니다. 돈을 찾으러 가니까 딱 스타트 누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어느 언어로 하시겠습니까? 영어,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 자랑스럽게 한국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골의 산골짜기에 있는 이 은행 지점이 그러진 않을 시키고 웰스 파고 뱅크 일반적 방침이 한국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해도 대한민국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거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한의실 때 들어가는 거 제일 먼저 학생들이 묻는 게 뭐야?
니 강남스타일 아나? 제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은행원들도, 은행원 아가씨도 나 강남스타일 춤출 줄 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 어떤 아저씨는 2012년 그 당시라면 런던 올림픽 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스포츠를 잘하노? 나도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게 이제 딴 걸 필요 없이 이것 자체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공 스토리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 1월달에 워싱턴에 가니까 그 호텔 보이가 벨 보이가 하는 말 김정은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이고 북한은 실패한 역사다는 거. 그래서 북한의 실패한 역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기술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왜 역사 이 커리큘럼이 개정돼야 하는가? 커리큘럼도 중요하고 교과서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박명수입니다. 저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좌파적인 단체들이 이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보수적인 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거기에 건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숫자가 우리의 의견을 지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더 많이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이런 운동들이 점점 더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 주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 주제가 대한민국이어야 되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목표 부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다양성을 강조하고 타자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는 고려가 중심이 되고 조선사는 조선이 중심이 되듯이 한국 근현대사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목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교과서는 중학교 때 한국사 전근대사를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 근현대사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먼저 전근대사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단원이 전근대사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전근대사에 대한 정리는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전근대사와 비교되는 근현대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가 자유통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특정 종교가 지배하는 국교시대가 아니라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가정교 사회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근대사만 설명했지 근현대사가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이 큰 문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은 뭐냐면요, 근현대사의 기본 주제가 서구 대국주의 침략과 그다음 국권 수호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요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서구 문명의 유입과 근대 국가의 수립이라고 해서 서구 문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근대 국가를 만들었는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서구 대국의 침략과 우리의 대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혜적인 대원군식의 그 사관을 가지고 지금 한국 근대사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건다면은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국가가 1970년대 이후에는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를 괴롭혔지. 그런데 엉뚱하게 서구 열강을 가장 중요한 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막시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금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광복절 때에 모든 독립운동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독립운동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독립운동 가운데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독립운동이 있었고 또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에는 모든 독립운동을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공통의 독립운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김원봉 같은 사람들이 자꾸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역사 가운데서
무엇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서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독립운동이고 무엇이 인민공화국을 지향하는 독립운동인지를 분명히 서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흐림텅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부터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 역사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해방 이후의 역사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단어 하나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한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항기에도 그런 개항기 설명에도 그것이 없고 일제시대 때도 그런 것이 설명이 없고 그냥 갑자기 1948년 자유민주 이게 얘기하면요 대한민국은 뿌리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개항기의 선교사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들었고 3.1운동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민주공화국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는 설명이 있어야 48년에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에 의거한 대한민국이 설명이 되는데 그 앞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점이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왜 이 나라가 분단되었는지, 왜 그 다음에 분단국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 국제사회는 어떻게 인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에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뭐라자면 남한만 단독 정부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지금 교과서가 쓰여 있다고요.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교과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분단은 미국과 소련이 합의해서 만든 군사 작전선을 소련이 북한을 단독으로 지배하려고 일종의 국경선으로 만드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련이 북한에다 먼저 정부를 만들려고 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48년 유엔이 남북 총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자고 했을 때 소련이 그걸 거부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단국가가 왜 만들어졌느냐 사실 그 당시에 북한 공산화된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국이 전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남북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 국가를 하든지 이걸 제시하고 너희들은 과연 어떤 국가를 원했느냐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만든 것이 과연 잘못한 거냐 이렇게 해서 1948년 대한민국이 남한만이라도 나라를 만든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한만이라도 자유 통일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빨리 북한까지 통일하려고 하는 통일을 위한 분단의 고착화가 아니라 자유통일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해방공간에 대한 역사에서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흐림텅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말하자면 기본 주제가 뭐냐면요. 원래는 이 해방 이후의 역사의 주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수립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그 근본적인 주제가 달라졌어요. 통일국가의 수립이 목적이 되고 대한민국의 수립은 통일국가를 방해한 세력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신탁통치를 수용했으면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좌우합작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남북 지도자 회담을 받아들였으면 분단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지금 교과서가 서술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바꾸지 않냐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6.25에 대해서는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민주화 산업화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참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입니다. 사실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나눌 때 전근대사가 중국 중심의 대륙 중심의 역사라면은 근현대사는 서구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해양 세력과 만나는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벗어나서 다시 세계로 나가는 것이 근현대사 역사였는데 마지막 결론은 동북아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 그래서 세계는 없어요. 다시 동아시아로 다시 거꾸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유세계와 연대해서 자유를 부과하는 세계화 노력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만든 교과서의 제일 결론은 역시 남북의 통일과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을 아는지 이런 교과서를 그대로 고시하려고 하는 교육부 장관이 이런 것을 아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런 점에서 정말로 현재 역사 교과서는 유교 남침 그 다음에 뭐 자유 대한민국이 한 글자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정말로 교육부의 혹은 그 정부 당국의 그 단견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점에서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북대 정책외교학과 명예교수이신 허만호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7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많은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중복을 피하는 위해서 준비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토론해야 될 어떤 전체적인 지향점이나 그 설정된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혹시 결례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사회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로 잡는 것이 소위 그 근대성, 그다음에 전통성, 이 양자 간의 분기점과 상호 관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사회에서든 간에 소위 근대라는 것을 언제부터 설정할 것인가,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각 사회 영역에 있어서 이 근대의 시작을 어디로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본 자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좀 분명한 인식을 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자, 1970년대부터 우리 비교 정치학 분야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그 이전과는 달리 어떤 사회든 간에 일방적으로, 선형적으로 전통성에서 근대성으로 나아가는 것만도 아니고 양자 간에 서로 이분법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 교호 관계를,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생활 속에서, 의식 속에서 양자 간에 서로 교호 관계를 이루면서 흔히 전통성에서 근대성으로 나왔는 것 같다가도 또 필요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이 전통성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서술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흔히 자기네 역사를 자학 역사를 벌여야 된다 하는데, 우리야말로 그래야 되지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대해서 문학이나 심지어는 영화나 모든 것이 뭔가 잘못됐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부정적인 이야기만들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교과서 시야에도 보면 보이는 것이 수치제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한 2세대 정도에 걸쳐서 초기 버전은 이제 확립이 되었고요. 물론 한 200년에 걸쳐서 계속 리바이즈가 되었는데, 요즘 시작하면 법 체계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양 사회의 그 법 발전사로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수백 년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것이 법치, 룰 오브 로, 법치, 그리고 인권, 그 세 가지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 요즘 개념을 신탁하면 인민들을 착취만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민본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인권사상,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법치를 한다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너무 조선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어찌 보면
일제의 식민사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무식의 결과로 생각하는데 위정척사파들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수국 꼴통으로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쓰신 글들,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오늘날 한문을 못 읽으니까 접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 이론이 1950년대 라틴 아메리카 학자들이 주장을 해서 1960년대에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되는데 그중에 그 종속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부등가 교환체계입니다. 이 부등가 교환이라는 그 개념이 그 우리 위정척사파들이 1860년대에 주장했던 것 속에 나옵니다. 이를테면 일계, 세계, 생생자용, 왕래, 무사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인데 서양 사람들이 만든 것은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고 사치품이니까 그야말로 비싼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 조선에서 교육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만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될 고유, 신의, 엑기스라는 얘기죠. 그리고 1년 단위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춰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입고 있는 옷 한번 보세요. 20세기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전 100년, 200년 전 우리 조상님들 거하고는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뿌리 뽑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1860년대에 기정진 선생이 예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 뒤에 150년간 우리 민족이 경험해왔는 것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그런 그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교과서 시안에는 보면 남북 분단에 대해서 북한을 어떻게 소련이 만들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이제 불과 한 3년 전이죠. 우리 남한에서는 미군들이 분정을 실시했는데 소련은 인민들을 내세워가지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정부를 만들도록 했고 국가를 수립했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마인네 커맨더 투라라고 영어로 그걸 번역을 한다고 하면 Military Officers Command, Military Commandant Officer라는 그런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인네 커맨더 투라에 이제 동북 잠깐만 정확하게 나가면 88 독립 저격여단이라는 스탈린이 만들었는 소련 내무성산의 국경 수비대 소속의 그런 특수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 22명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오늘날 북한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토론문에 담아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6.25 전쟁과 관련해서 우선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명칭 문제도 한국 전쟁이라는 명칭보다는 6.25 전쟁이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남침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 한국 측에서 찾아낸 선제 타격 계획이라는 그런 그 문서를 교과서 어디에 이제 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많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마치 이거는 이승만, 김일성, 메가더, 스탈린 간의 그런 그 빅 매치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초입에 보면 그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명확한 소련이
준비를 해서 그 준비된 계획에 따라서 남침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왜곡 편향된 교과서들이 이렇게 우리 지금 교육계를 지배하려고 드느냐. 바로 1980년대에 우리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니오 마르크시스트들이 1920년대에 활동했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사회주의 혁명 개념들을 우리 사회의 공산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헤게모니론, 진지존론, 혁명적 지식인론들을 적용했는 결과가 오늘날 편향된 교과서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